안녕하세요.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전 홍콩 국제중재센터 서울사무소 대표 변호사 켈리입니다. HKIC 세 번째 한국어 웹 세미나의 시리즈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회사 업무로 많이 바쁘실 텐데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웹 세미나는 건설 프로젝트 분쟁 대응 방안과 기피 방안을 저희 엑스퍼트 패널리스트 변호사님들께서 external counsel와 사내 변호사 관점에서 살펴보고 practical tips를 전달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면 저희 채트박스에 좀 알려주시면 제가 문제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 웹 세미나는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눠 봤는데요. 첫 번째로 한민호 변호사님께서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클레임 베이스들과 EOT, Extension of Time 청구서와 Cost Claim 청구서 작성 시 유익 사항들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한빈호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피터앤킴 서울사무소의 파트너이시고요. 주로 국내외 건설 중재와 해외 건설 프로젝트 관련 자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17년, 18년에 킹스 컬리지 런던에서 건설법 및 분쟁 해결에 특화된 석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병우 변호사님께서 포스트 코로나19 분쟁 예방과 관리 방안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특히 force majeure과 공기 지연,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다뤄주시겠는데요. 임병우 변호사님은 김앤장에서 국제중재와 해외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님으로 2002년부터 근무하셨고요. 현재 국제중재팀 건설분쟁그룹 팀장직을 맡고 계시고 사단법인 국제중재실무회에서도 간사직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는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인으로도 활동 중이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홍석환 상무님께서 건설 프로젝트 계약 검토 시 단계별로 주요 분쟁 유형들과 사내 변호사 관점에서 분쟁 회피 및 대응 방안들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홍석환 상무님은 한국조선해양 전 현대중공업이죠.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 전부터 10년 이상을 조선 및 유상해양 EPC 프로젝트 분야에서 일을 하신 전문 건설 변호사이십니다. 오일 앤 가스, 발전, 신재생 에너지 등 광범위한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계약 체결 단계부터 프로젝트 완료 시점까지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고요. 특히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분쟁을 하고 계시고 중재 소송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 변호사님 모두 건설 중재 분야에서는 손꼽히는 전문가이시고 이 웨비나 토픽에 적합한 스피커분들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Q&A 세션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웹 세미나를 신청하시면서 문의사항들이 있으시면 밑에 Q&A 차트 박스 보이시죠? 거기에 그 질문사항들 올려주시면 마지막 파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을 하겠고요.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한민호 변호사님께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터앤김 한민호 변호사입니다. 켈리 변호사님 소개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밖에 지금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비나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꼭 그 코비드 19에만 국한된 클레임에 대해서 또는 클레임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어떤 프로젝트든 클레임 준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그 클레임 준비 요령이랄까 그걸 개관을 하고 이어서 그 임병호 변호사님께서 조금 더 이제 특화된 그 스페시픽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해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홍상무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필드에서 이제 좀 실무적인 팁들을 또 많이 주실 것 같습니다. 넘겨보시면 클레임 청구원인 클레임이라 하면 청구입니다. 그래서 클레임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루즈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건설 이제 프로젝트에서 클레임이라고 하면 갖가지 여러 가지 청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이 청구의 그 근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계약 자체에 시공자의 그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계약상 클레임이라고 제가 편의상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상 그 추가 공기라든지 추가 비용 청구권이 나와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거에 따른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계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는 계약 위반에 따른 클레임도 아니지만 계약 외적인 예를 들어서 해당 중거법에서 인정하는 권리가 있다. 계약 외적인 원인에 의한 클레임까지도 챙겨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오늘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유형을 보자면요. 계약상 클레임을 먼저 이제 유형 1이라고 그 명명을 했는데 건설도급 계약 대부분의 경우에 공기 연장 청구와 추가 비용 청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먼저 출발해야 될 부분은 계약에 이 두 가지 권리가 언제 발생하는지, 계약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느냐의 그 계약 워딩을 먼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추가 비용 청구 같은 경우에도 일단 공기 연장 청구가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추가 비용 청구권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고요. 추가 비용 청구권이 별도로 계약상에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제2 유형으로 가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그 입증해야 될 요건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반드시 공기 연장 청구랑 동일하게 이게 그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코스트라든지 캐피털 C 코스트라든지 또는 다이렉트 로스, 다이렉트 익스펜스 등 그 개념들이 계약서에 따로 정의된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됐는지 또는 정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중거법에서 이 용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여기에 오버헤드 앤 프로핏을 포함한 개념인지 아닌지 또는 다이렉트 로스 앤 다이렉트 익스펜스가 어느 범위까지를 말하는 건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추가 비용 청구의 범위를 잘 확인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공기 연장 청구에 대해서 또 추가로 몇 가지 팁을 적었는데요. 첫 번째 팁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계약서를 먼저 꼼꼼히 봐야 된다. 프리벤션이라든지 포스마저라든지 공기 연장 청구를 언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계약상 사유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잘 아시다시피 이 공기 지연 이벤트로 인해서 정말 공기가 지연됐다라는 그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종종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이 공기가 크리티컬리 딜레이 됐다라는 걸 입증하려면 프로그램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즉 공기가 지연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공기가 지연되었다라는 점도 물론 입증을 해야 되지만 원래 이 공정에서 소요되었을 시간과 그 공정에 대한 프로세스 대비 발주자의 행위로 인해서 뭐가 달라졌고 뭐가 지연되었는지를 같이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 공정이 달라졌거나 공정이 지연되었다는 점을 백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도 같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에 대한 자료, 당시 해당 그 프로젝트에서 오고 간 서신이라든지 업무 일지, 그다음에 딜리버리 레코드 같은 것도 같이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라는 팁을 드립니다. 넘겨보시면 추가 비용 청구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요. 추가 비용 청구 사유를 계약에서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었다, 추가로 비용이 지출되었다 라는 점만 입증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인보이스나 기성금 청구서, 또 베리에이션 관련된 합의서, 돌관 비용 관련된 합의서, 노무비 관련 증빙 자료, 직접비 관련, 간접비 관련 기타 증빙 자료만 챙기면 추가 비용 청구를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게 발주자의 행위로 인해서 추가로 지출된 비용이라는 점도 같이 증빙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소요되었을 인력이나 원래 소요되었을 타임 대비 이게 추가로 든 비용이다라는 게 입증돼야 돼서, 리소스 데이터 시트라든지 타임 시트라든지 그 부분을 같이 챙길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그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약상 이제 청구를 함에 있어서 항상 그 이슈가 되는 거는 노티스인데요. 통지 요건이 많은 경우에 이제 EOT 청구나 추가 비용 청구를 함에 있어서 통지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지 요건은 가장 먼저 따져보셔야 되는 게, 이게 정말 통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내 권리가 날아가는 것인가, 이게 선결 조건인가, 아니면 통지 요건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권리에는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것인가, 이게 선결 조건이라는 법률 표현인데요. 컨디션 프레시던트이냐 아니냐를 먼저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국법상으로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상실된다라는 명시적인 그 계약 규정이 있어야만 이게 선결 조건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게 통지가 정말 필수적인 거냐 아니냐를 먼저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통지 요건이면 통지를 보내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꼼꼼하게 통지 요건에는 통지를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요건뿐만 아니라, 그리고 통지 기간과 통지 기간 기산점뿐만 아니라 통지 내용에 대한 그 리퀘어먼트가 계약에 명시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을 명시해야만 이게 적법한 통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통지 요건을 못 지켰을 때 이게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이게 end of the story냐, 끝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통지 요건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각 중거법마다 통지 요건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그걸 극복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안과 여러 가지 법리들이 개발이 됐는데요. 한 가지로는 예를 들어서 통지 요건을 완화해서 해석하는, 해석론으로서 이거를 좀 완화해서 낮추는 그런 판례들이 영국법 판례도 그렇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발주자가 시공자가 통지를 안 했는데도 베리에이션 클레임, 베리에이션에 기한 추가 비용 청구를 인정해 준 경우에, 즉 통지 요건을 굳이 갖추지 않아도 된다라는 신뢰를 부여했고, 그걸 믿고 시공자는 베리에이션 클레임을 계속 특별한 통지 없이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비용을 인정받았는데, 갑자기 나중에 가서 이번 베리에이션 클레임은 통지를 안 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바꾼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과연 통지 요건을 발주자가 포기했냐, 아니면 발주자가 통지 요건을 더 이상 원용하지 않기로 신뢰를 줬는데 거기에 반하는 모순되는 행위를 한 거 아니냐 등의 법리를 동원해서 그 통지 요건 준수를 못한 점을 극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중재 사건에서 이스토펠 주장을 통해서
클레임을 인정받은 예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으로는 계약상 클레임이 아니라 계약 위반에 따른 클레임인데요.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웨비나에서 5가지 하나하나 요건을 깊게 들어갈 건 아니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 노티스를 이제 작성하실 때 노티스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어떻게 노티스를 작성하면 이게 빠짐없이 잘 쓰는 거냐라고 질의를 종종 하시는데, 저는 이 5가지 내용이 들어가면 노티스에 들어갈 내용들은 다 들어갔다라고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상 의무가 뭔지 이거를 밝혀내고, 그 계약상 의무에 대한 위반이 뭔지, 발주자가 뭘 위반했는지 팩트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시공자가 입은 손실이나 손해가 뭔지, 그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기가 지연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밑줄을 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한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발주자의 위반으로 인해서 이게 정말 연결된 그 인해서 손실을 입었다라는 점. 그래서 네 번째는 그래서 바라는 게 뭔지, 돈을 더 달라는 건지, 시간을 더 달라는 건지, 둘 다인 건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다른 특정한 그 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뭘 원하는 건지, 뭘 언제까지 해달라고 원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쓸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통지 요건상 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간이 있다든지 하면 통지 요건도 같이 체크를 하시라. 이 1, 2, 3, 4, 5번이 노티스에 들어가야 될 내용, 이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계약상 의무에 대해서만 한 가지 지금 설명 내지는 플래그를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계약에 명시된 의무도 있지만 계약상 명시된 의무가 아니면 그러면 클레임을 또는 이 계약 위반에 따른 클레임을 못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계약에 명시된 의무들도 있지만 이 중거법에 따라서는 계약상 묵시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국 판례에 의하면 발주자는 또는 발주자의 대리인은 시공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요. 묵시적 의무가 있고요. 또 시공자가 해당 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allow 묵시적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주자의 의무 부분에는 명시적으로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시공자의 영무 부분을 방해했다든지 시공자의 영무를 충분히 예를 들어서 사이트 액세스를 허용하지 않았다든지 등으로 인해서 이게 계약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묵시적 그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클레임을 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거법상 검토를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 부분 역시 그 계약의 중거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에 대한 강조인데요. 해당 중거법에 따라서는 계약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법상으로는 계약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그 계약 위반에 대한 폴트, 과실이 있었다라는 점도 같이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실에 대한 입증도 필요한지를 더블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손해에 대한 부분도 과연 어디까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직접 손해와 결과 손해 내지는 통상 손해, 특별 손해, 여러 가지 지금 법률적인 용어들이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다 소개해드리긴 힘든데 손해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오버헤드 앤 프로핏이 청구 가능하냐,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냐, 프롤롱게이션 코스트는 어떻게 산정해야 되고 이자는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한다면 어떤 요율로 청구할 수 있는지 등도 각 계약서와 중거법에 따라서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할 체크리스트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나와 있는 의무, 권리 의무 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구성을 했는데도 뭔가 걸리는 게 없다. 그러면 이게 끝이냐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도 계약 외적인 원인에 따라서 해당 중거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레스토레이션 원상 회복 청구가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행위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내가 제기할 수 있는 청구가 뭐가 있느냐 다양한 그 청구 원인들을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유형 3로 계약 외적인 원인에 의한 그 클레임 제기 사유도 한번 리스트업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까지 하면 딱 이제 20분을 채운 것 같은데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시면 청구 또는 클레임을 준비하는 그 팁이나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간단하게 이제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말씀드렸는데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방어를 이제 할 수 있는 그 체크리스트도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갖고 와봤거든요. 상대방이 클레임을 제기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것 내지는 내가 클레임을 제기했을 때 발주자가 방어할 만한 것들에 대한 그 고려를 미리 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이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제기한 것인지 그래서 소멸시효 항변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소멸시효 항변을 원용하기 위해서 과연 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부터로 잡아야 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이걸 과연 상계를 내가 할 수 있는지 계약상 또는 그 중거법상 이거를 그 셋오프할 수 있는 그 옵션이 있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계약상 면책 조항이나 책임 제한 조항으로 클레임을 막을 수 있는지 내지는 유일한 구제 수단 조항이 있는 경우에 그걸로 차단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어 수단으로서도 체크할 필요가 있고 클레임을 제기했을 때 발주자가 혹시 이런 주장을 들고 나올 여지는 없는지 차원에서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법령에 따라서 그 계약의 내용이 그 통제되거나 그러니까 제한되거나 아니면 효력이 인정 안 되거나 계약서 내용이 그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영국에 있는 불공정 계약법 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에 따라서 혹시 무효로 판단되는 내가 지금 뭐 실컷 계약상 권리를 청구했는데 이게 불공정 계약법에 걸려서 아예 청구할 수 없는 게 돼버리면 그 발주자가 이걸 방어 수단으로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 걸리는 건 없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 체크리스트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제가 끝날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변호사님 시간 내에 너무 많은 정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클레임 작성 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변호사님한테 들어온 질문이 2개 들어왔습니다. 마음 준비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질문들 시청하시면서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임 변호사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임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현장 법률사무소 임병욱 변호사입니다. 앞서 한민호 변호사님께서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의 분쟁 대응 방안을 간략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건설 현장에서 공기 지연이나 업무 방해가 주로 문제되고 있고 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책이 중요한 만큼 시의적절하게 좋은 내용을 발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기 지연 외에 코로나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는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공기 지연이 지상과제가 되면서 후순위로 밀리기 쉬운 QA/QC, 즉 품질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코로나 상황이 정상화된 후 이러한 QA/QC 관련하여 시공사에 오히려 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고 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발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주시고요. 첫 번째 부분은 해외 건설 프로젝트의 분쟁 최신 경향과
코로나 상황 간의 관련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주시고요. 여기 한 달 전 4월 22일자 기사가 있습니다. 유가 대폭락으로 인하여 해외 건설 수주와 관련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나아가 수주뿐만 아니라 이미 착공한 프로젝트에서 발주처들이 재원이 부족하여 공사 대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발주처의 공사 대금 미지급 자체는 일반적으로 시공사에게 바로 치명적인 상황이 되지는 않습니다. 미수금의 문제이거나 발주처의 채무 불이행이 주로 문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 발생 전 수년간 해외 발주처들은 이러한 상황을 자신의 대금 지급 채무 불이행이 아닌 시공사의 하자 내지 워런티 책임의 문제로 변질시켜 시공사들을 위협하고 피해를 가중시킨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즉 2008년 리만 버러더스 사태 이후, 다음 페이지 해주시겠어요? 네, 세계 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호황을 기대하고 발주하였던 발전소 등 대형 프로젝트 목적물들의 상당수가 조기 준공하거나 조기에 상업 운영할 필요성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발주처들이 취한 조치들이 있는데요. 클릭해 주실래요? 일부 발주처들은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기술적 수준을 과거보다 엄격하게 혹은 과도하게 적용하여 과거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사항들을 하자라고 하고 시공사에게 그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면서 수리 완료 시까지 준공을 미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100이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하고 실제 있어서는 100 중 70의 수준만 되더라도 목적물의 상업 운영에 별 문제가 없어서 과거에는 그 수준을 적용하면 테스트 패스를 인정했지만 갑자기 그 기준을 올려서 95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 70의 수준에 기반한 작업들은 새로운 95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모두 하자로 인정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자 및 수리로 준공이 지연되면 발주처로서는 10%의 딜레이 LD를 주장하면서 자신이 지급해야 되는 잔금과 동 딜레이 LD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잔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발주처로서는 이런 경우 지연된 준공 시점까지 목적물 내지 현장 관리는 시공사 책임이므로 유지보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추가적 이익이 있었고요. 그리고 월스트 케이스는 마지막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과도한 테스트로 하자를 많이 발생시킨 후에 이를 시공사의 중과실에 의한 시스테매틱 페일러로 주장하면서 목적물의 전면 교체 그리고 중과실로 인한 책임 제한 조항의 부적용을 주장하면서 책임 제한액을 초과하는 막대한 로스 프라핏을 시공사에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지난 수년간 저희가 아는 것만 해도 수차례 이상 발생하였고요. 그 예 중 하나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 내용은 2017년 미국 신문기사의 일부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원자력 발전소 운영자가 미쯔비시 중공업이 공급한 설비의 하자를 근거로 발전소를 폐쇄한 뒤에 발전소의 남은 운영기간 동안 로스트 프라핏 8조 원 상당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한 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발전소 운영자가 주장한 미쯔비시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아서 계약상 책임 제한 조항에 따라 청구액 8조 원의 2% 미만인 1,500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만 인정된 사례인데요. 미쯔비시가 중재해서 사실상 승소하긴 하였지만 8조 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수백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런 하자 관련 상황이 코로나로 인하여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로 인한 인력 동원 제한은 업무 퀄리티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발주처가 그 이전에 했듯이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하자를 발견해내고 그 수리로 인한 딜레이를 근거로 LD를 부과하면서 잔금 지급을 회피하려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세 번째 항목에 밑에 작은 글씨로 표시된 영국 법원 두산 백호 케이스는 여러분들도 대부분 알고 계시는 유명한 케이스인데요. 이런 유사한 상황에서 발주처가 잔금 청구를 하면서 본드콜을 하자 부당한 수리를 이유로 그 잔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본드콜에 대한 지급 청구 금지 명령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에서는 공기 지원뿐만 아니라 이러한 발주처의 하자작용을 막기 위한 품질 관리도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실까요? 그러면 이러한 품질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에서 QA/QC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업무 인력의 제한 내지 감소는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먼저 그러한 업무 인력의 제한 또는 감소가 발생한 부분을 체크하고 그러한 감소가 실제로 업무 퀄리티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한 후에 퀄리티 유지를 위한 미티게이션 플랜이나 대체 수단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티게이션 플랜이나 대체 수단의 발주처의 승인을 받거나 최소한 서면으로 그 당시에 알려두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 상황 이전에 저희가 검토 자문한 사례들 중에서도 인력 제한 등으로 인해서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계약상 스페시피케이션에 따라 공급할 스틸 파이프에 부식 방지용 특수 페인트를 2번 이상 칠했어야 하는데 당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한 번만 칠하고 납품하였다가 발주처가 이를 발견하고 전량 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른 건의 경우에는 팩토리 억셉턴스 테스트를 주관하는 메인 엔지니어가 테스트 당일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테스트에 참여를 못하였는데 테스트가 메인 엔지니어 주관하에서 통과된 것으로 기록을 하여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분장에서 많이 문제되는 용접과 관련해서 합금에 대한 용접은 일반 스테인리스 스틸 용접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 신중히 해야 하는데 긴 근무 시간에 지친 용접검들이 합금에 대한 용접을 일반 스테인리스 스틸 용접과 유사하게 처리해버리면 부실 시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 발생하기 쉬워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시공사의 중과실이나 고의의 계약 위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그에 따라 책임 제한 조항을 초과하는 막대한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리스크가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한편 품질관리 이슈는 업무 중단에 따른 보관, 프리저베이션에 관하여서도 당연히 발생하는데요. 일부 보관 조치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후 갱신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와 같이 중단 기간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러한 갱신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예컨대 작업 중이던 금속 소비를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되는데 이를 게을리하게 되면 부식이 발생하고 결국 시공사 부담으로 새로운 설비를 다시 공급해야 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프리저베이션을 인한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는 프리저베이션 전후하여 목적물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인스펙션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프리저베이션 종료 후 발생한 손실도 프리저베이션 기간 동안 발생한 것으로 오해되어 시공사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기기 공급업체와 관련하여서는 공급업체의 프리저베이션 기간 동안 생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역시 인스펙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로 시공사의 입장에서 발주처에 대한 관계 또는 계약 상대방인 주기기 공급업체에 대한 관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인스펙션은 원칙적으로 계약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야 하고요.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의 요구로 과도하게 엄격한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인스펙션 결과가 무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이 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언급된 영국 법원의 임페리얼 케미컬 인더스트리스 사건에서 일방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샘플링한 검사 결과는 하자의 증거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 상황 정상화 이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공기 지연, 비용, 기타 피해를 조정하기 위한 화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공기 지연이 문제되고 있지만 현재는 모든 당사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모두 분쟁이 되지는 않고
상당수 프로젝트에서는 일정 수준의 합의가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부 발주처들은 시공사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EOT를 부여하면서 그 대가로 남은 완공 시까지 모든 위험을 시공사가 부담하라는 일반적 조건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정상화 시점에서 코로나로 인한 모든 영향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영향은 완공 시까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조건의 합의서 체결은 오히려 시공사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으며 특히 합의서에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위험을 부담시키는 조항이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주의하셔야 됩니다. 클릭해 주시겠어요? 여기 합의서 관련 예시 조항이 있는데요. 그 쭉 읽어보시면 코로나 기간에 관해서만 EOT를 부여하고 그 이후 발생하는 지연이나 비용에 관해서는 그것이 시공사로 인한 것인지 시공사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시공사가 발주처에 청구할 수 없고 그러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런 조항을 합의서에 서명하기 쉽지 않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정상화될 시점에 있어서 코로나 기간에 대한 LD가 부과되지 않는 것을 확정하는 장점이 있고 또 코로나 상황이 정상화되면 더 이상 현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독소 조항에 포함된 합의서에 서명하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공기 지연이 아닌 QA, QC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중과실 등으로 인정되어 딜레이 LD나 혹은 책임 제한 조항을 넘어서는 막대한 손해배상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적절한 품질 관리, QA, QC 조치를 취하고 발주처 등 계약 상대방과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공기 지연의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짧은 발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 변호사님. 다음으로는 홍석환 상무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조선해양의 홍석환 상무입니다. 앞에서 한 변호사님, 임 변호사님께서 이 클레임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잘 말씀을 주셨고요. 저는 그런 내용들에서 좀 더 기초적이고 큰 그림에서 접근하는 그런 좀 사내 변호사로서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다음 장 좀 봐주시면요. 처음 이제 딱 눈에 보이시는 단어가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컬처입니다. 전 여기서 방점을 찍는 단어는 컬처입니다. 한 변호사님, 임 변호사님 말씀 주신 어떤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사실 뭐 저희가 안다고 해가지고 실행이 다 되는 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무진에서는 잘 실행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실무진이 그렇게 실행을 하는 거를 그 위에 이제 경영진, 디시전 메이커 분들께서는 잘 이해하시고 그거를 전폭적으로 좀 지지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사람이 뭐 사내 변호사든 뭐 외부 변호사든 아니면 계약 관리에 계시는 분이든 뭐 한 사람이 잘 알고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리스크를 잘 회피하고 대응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각 분야에 계신 각 디스플린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제 경영진에 계신 분들께서 합심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해야 저희가 정말 원하는 어떤 리스크 회피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모두의 숙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컬처, 이 문화라는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고요. 특히나 저는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부분이 EPC 사업에서는 특히나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뭐 EPC 사업을 정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제가 법무 관점이어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저는 리스크 장사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좀 표현이 좀 저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리스크를 이 발주처가 하나하나 다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각 서플라이어라든지 컨트랙터를 따로따로 이제 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 거를 리스크들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잘 모아서 하나의 패키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EPC 컨트랙터한테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EPC 컨트랙터는 리스크 덩어리를 어떻게 보면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EPC 사업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이 건설 기술적으로 이 건설을 좀 잘 하셔야겠지만 이 프로젝트가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있고 그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이죠. 그리고 그 리스크가 갖는 결과물이라든지 위험성이 무엇인지를 잘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가격과 이 공기에 잘 녹여낼 수 있느냐. 이게 저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컬처고 그 EPC 사업자의 실력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리스크라는 게 어떤 한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테크니컬일 수도 있고요. 뭐 커머셜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뭐 재정적인 측면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법적인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각 부서에서 따로따로 아무런 커뮤니케이션 없이 자기들끼리 이제 다루게 되면 중간에 이제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원팀 어프로치, 인테그레이티드 팀 어프로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앞으로 보이는 슬라이드에서도 계속 그 점을 좀 강조를 드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좀 봐주시고요. 제가 뭐 여기 한국조선해양에서 10년 이상 있으면서 뭐 매년이 작년보다 더 바빠지고 하는 어떤 그런 에스컬레이션을 조금 겪어왔는데 그런 분쟁 상황에서도 제가 제일 큰 분쟁, 어렵고 대규모 분쟁이라고 꼽는다면 이런 4가지 유형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워런티 디펙트 클레임이고요. 그다음 마켓 클레임, 시장 상황 안 좋아질 때, 그다음에 이제 초반에 피드라든지 기초 설계, 기본 설계가 잘 안 돼 있었을 때 후단에 나타나는 경우들. 그리고 이제 대규모 어떤 체인지 오더 이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장 넘어가 주시고요. 워런티 디펙트 클레임은 사실 임 변호사님이랑 제가 뭐 짠 건 아닌데 어떻게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잘 서로 생각이 잘 맞은 것 같아요. 제가 했었던 모든 대형 분쟁들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걸 꼽으라 그러면 저는 워런티 디펙트 클레임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자께서는 뭐 워런티면 그냥 워런티지 뭐 그렇게 어려울 거 있나 그냥 조그만 거 고쳐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뭐 건설 분쟁 뭐 여기 또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들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워런티 상황 이미 프로젝트가 다 끝나가지고 딜리버를 한 그 시점에서는 다 이제 뚜껑 다 닫은 상태거든요. 그 안에서 뭐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알 일도 별로 없는데 그 뚜껑을 다시 열어가지고 그거를 해체하고 그거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또 파급 영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아무래도 뚜껑 열어보려고 그러면 잘 움직이고 있는 기계도 멈춰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로스 오브 프로핏, 로스 오브 레브뉴 얘기 나올 거고요. 뭐 계약 조항에 리미테이션 둔다고 하더라도 뭐 한두 푼 잃는 게 아닌 이상에서는 상대방에서도 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변호사들 붙여가지고 어떻게든 뚫을 방법 저희 찾아낼 거고요.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갑과 을 관계에서 뭐 자기들이 원하는 거 얼마든지 심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나타날 겁니다. 사고가 터진다 그러면 이제 헬스 세이프티 이슈, 그다음에 기름 유출이라도 된다 그러면 인바이러먼트 이슈, 뭐 이런 건 날 거고요. 상대방 마음에 안 들면 퍼포먼스 본드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이 있겠죠. 뭐 굉장히 오랫동안 10년 이상씩 피본드 안 주고 이제 버티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경우를 떠나서 이제 외부로 이게 나갈 경우 레퓨테이션 이슈도 있고요. 굉장히 큰 주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원인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원인 분석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단순한 이슈면 크게 번지지 않겠죠. 이제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대처할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커지는 그런 상황을 상정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걸 임시로 수리를 해야 될지 영구적으로 수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거를 지금 눈에 보이는 하나만 수리하면 될 건지 아니면 비슷한 기기 뭐 100기가 있다고 치면 하나에서만 문제가 났는데 뭐 아까 임 변호사님 용접 문제 얘기하셨는데 이게 이 플랜트 전체에 다 깔려져 있는 용접 문제인지 그러면 여기 있는 파이프를 다 갈아야 되는 문제인지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조금 이 컨트랙터가 민기적거린다고 싶으면 발주처에서 본인들이 끼어들어서 자기의 돈으로 직접 하는 스텝인 라이트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 복잡해지죠. 발주처가 직접 하면서 저희는 가까이 못 오게 하니까 증거 채집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발주처는 발주처 나름대로 이제 최고의 품질을 원하니까 또 돈 있는 거 다 써가면서 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처 방안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예방 방안을 먼저 말씀드리면 별거 없습니다. 그 기술적인 분야에서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될 경우에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초기부터 이 루트커즈 어널리시스 할 때부터 법무팀이랑 같이 붙어서 초기에 이 성격, 이 디펙트의 성격과 범위를 이제 그 해당하시는 회사에 잘 유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짓는 그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
경우에는 그냥 그 기술 분야에서만 이거를 해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기술 분야에서는 또 옳은 건 옳다, 또 아닌 건 아니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회사의 어떤 이 계약 구조 이런 거랑 상관없이 뭐 잘못을 인정한다거나 아니면 이 루트 코즈가 잘못 좀 분석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리걸과 테크니컬이 같이 뭉쳐서 같이 좀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대규모로 퍼지게 되면 이제 세틀 화해 합의를 위해서는 영업이랑 또 계속 같이 움직여야 되고요. 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파이낸셜 쪽이랑 또 움직여야 되고 대손 충당 쌓아야 되게 되면 회계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계팀이랑 또 같이 움직여야 되고 이제 언론 대응도 하기 위해서 PR팀이랑도 같이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이 전 사업부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원팀 어프로치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 마켓 클레임 같은 경우는 뭐 사례는 제가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2015년, 2016년도 뭐 오일 가격 떨어졌을 때 저희 조선 쪽에서는 드릴십 이 부분에서 캔슬레이션 요구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까 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사례랑은 약간 다르다는 측면에서 조금 덧붙입니다. 이 마켓 클레임의 특징은 경제 상황이 이 분쟁 상황을 규정하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풀리기 전까지는 누구도 좀 빼도 박도 못하는 뭐 요즘 말로 이제 빼박 이제 상황이 되는 건데요. 시장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는 계속 지난하기 힘겨루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참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발주처에서도 뭐 이제 공사를 연기해 달라거나 아니면 이제 가격을 깎아 달라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는 이 계약 이제 해지하겠다, 터미네이션 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하는데 뭐 명분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명분을 만들어야 되고 명분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좀 이제 시쳇말로 얘기해서 참 지저분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특수부대처럼 보내가지고 하자를 이제 탈탈 터는 경우도 있었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좀 특수부대 보내가지고 하자를 저희한테 클레임을 했는데 그게 27만 건의 클레임이 나와서 그거 정리하는 것도 어려웠었던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대처 방안을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대규모 분쟁들이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응급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도 또 보시지만 응급하고 정말 중요한 환자, 좀 덜 경증의 환자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주처와의 관계를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발주처와 우리와의 계약을 봤을 때 우리가 더 유리한 게 불리한 게 뭔지 사실관계를 봤을 때 우리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다음에 우리의 재정적 여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이거는 싸워야 되는 케이스는 소수로 가면 갈수록 좋으니까 많이 걸러주시고요. 경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 쪽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셔서 이건 영업적으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안내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정말 중증의 어떤 위험하고 중요한 케이스들에 저희 리소스를 집중하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전략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어떤 이제 비합리적인 방해 행위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매일매일이 기록 전쟁입니다. 그때는 PM한테만 맡기실 수는 없고요. 이 사내 변호사팀, 뭐 심지어는 외부 변호사팀도 괜찮습니다. 같이 붙여서 매일매일 상대방이 어떻게 비합리적으로 행동을 했는지 뭐 분 단위, 시간 단위, 그다음에 증인들 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기록하시고 이메일 보내고 레터 보내고 해서 기록 싸움을 좀 해주시는 게 그런 삿바 싸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주시면요. 이제 설계가 초반부터 잘못되는 경우 Defective Feed and Basic Design 부분인데요. 설계에서 첫 단추 잘 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 설계가 계속 진화하게 되면서 이제 문제들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에서 이제 첫 단추를 잘 껴주셔야 되는데 뭐 특징 같은 경우에 읽어보시면 되니까 제가 조금 넘어가고요. 유의점만 잠깐 말씀드리면 해봤던 프로젝트에서 설계가 망가지는 경우는 뭐냐 하면 해봤으니까라는 생각으로 이게 예전과 지금의 프로젝트의 다른 점을 보시지 않고 똑같은 점만 보셔서 그래요. 선택적으로 다른 게 있는데도 조금 눈을 감으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해봤던 케이스일 경우에는 이 설계가 예전하고 뭐가 다른가 다른 거를 일부러 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셔야 이 기본 설계에서부터 저희가 좀 첫 단추를 잘못 끼는 일이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새로 해보는 프로젝트들 이거는 저희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거든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모르는 거에 대한 대응이 나오는데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전문가라고 이제 알려진 서브컨트랙터들, 이제 전문 디자인 하우스들한테 넘깁니다. 근데 돈은 얼마 안 쓰죠. 이제 텐더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전문 디자인 하우스에서 오는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디자인 전문 하우스들을 정말 눈 크게 뜨고 이게 옆에서 딱 붙어서 배워가면서 뭐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물어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저희 레코드 남기시는 그런 저희 대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장 가시면 체인지 오더 얘기가 나오는데요. 체인지 오더는 좀 상업적인 이슈들이 조금 많은 이슈이기도 해서, 그걸 또 지금 들으신 분들 저보다 더 경험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함부로 말씀드릴 이슈는 아닌데 그냥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제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제가 다른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참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게 답정너라고 써 있잖아요. 뭐냐면 이게 밑에서부터 대략적으로 뭐가 잘못됐으니까 여기에 대해 우리의 권리가 무엇이다라고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적자가 이만큼 났네. 그리고 이거 그냥 있을 수 있나? 그 클레임해, 그 체인지 오더 요청해라고 위에서 이제 틀을 짜주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논리를 구성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정당한 그라운드를 갖고 얘기를 해야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도 합리적인 대화가 되는데, 그러지가 않으니까 상대방이랑 참 얘기하다가도 다 듣다가 그냥 anyhow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또 자기 얘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경우들 참 많이 보고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실무진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경영진에 대한 제 어떤 요청 사항이기도 한데, 이런 답정너 상황에서는 오히려 분쟁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실무진의 이 레코멘드를 잘 들으시고, 실무진에서는 또 경영진의 익스펙테이션을 잘 매니지할 수 있도록 보고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 좀 공자님 말씀 같은 얘기인데 뭐 한번 드리고 넘어갑니다. 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결론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고요. 뭐 결국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회피하느냐, 잘하면 됩니다. 프로젝트가 잘 되면 분쟁이 있을 게 없죠. 그래서 뭐 다 같이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잘하냐, 이게 이슈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인테그레이티드 원팀 어프로치입니다. 리걸이라고 해서 저는 기술 잘 모르는데요. 그 바보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테크니컬이라고 해서 법무팀이 뭘 알아요, 변호사가 이 기기에 대해서 뭘 알아요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바보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걸은 테크니컬을 알아야 되고, 테크니컬 리걸을 알아야 되고, 그런 융화된 그런 어프로치가 돼야, 그리고 그런 융화된 어프로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겪어내면서 레슨런들을 또 잘 쌓아가야 그게 우리 EPC 업체들의 실력이 될 거고요. 그렇게 실력이 쌓아야 뭐 저희가 얘기하는 이 분쟁 회피, 분쟁 대처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같이 일해봐서 아는데요. 너무 능력 있고 인하우스 카운슬로서 너무 좋은 조언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Q&A 세션으로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웨비나는 리코딩을 해서 녹화본을 오늘 아니면 내일 HKIC 웹사이트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아니면 오늘 늦게 아니면 내일 들어가 보시면 이 녹화본이 있으셔서 처음부터 다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발표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거는 저희가 웹사이트에 안 올리고 있거든요. 이 발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스피커들 분들의 contact information도 저희 웹사이트에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혹시나 따로 연락하실 분들 있으시면 질문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 사항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시간상 다 커버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최대한 많이 커버를 해보도록 노력할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커버를 못하면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미리 전달드리고 양해 부탁드리고 따로 제가 스피커분들께 이메일로 해드리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이 이 해외 건설 프로젝트 계약 경험상
계약 모델을 얼마나 채택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계약 모델이 흔히 채택되는지 궁금합니다. 피딕 계약 모델은 감리자에게 많은 권한, 결정권을 주어 장점이자 단점으로 이해되는데 발표자분들께서 계약 모델 선택 시 주의점 내시 장단점에 대하여 고려를 구합니다. 많은 질문이 지금 컴팩트되어 있는 중요한 질문인데 혹시 임병우 변호사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질문 보내주신 거 받았고요. 일단은 그 온쇼 육지 프로젝트랑 그다음에 오프쇼 바다 프로젝트가 틀려서 그 홍석환 상무님 하시는 바다 프로젝트에서 아마 피딕 폼이란 걸 보기는 아주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인데 필요한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실 거고요. 이제 저희 나라 시공사들 같은 경우에 아니면 저희 나라가 하는 프로젝트가 많은 경우 중동에서 진행되는데 최근 제 개인적 경험은 피딕 모델이 쓰이는 경우가 특히 대형 프로젝트에는 50%가 안 됩니다. 그 큰 발주처들은 다들 뭐 피딕 폼을 좀 변형시키던 아니면 스스로 작성을 하던 본인들의 스탠다드 폼을 그 비스포큰 스탠다드 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피딕 폼이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고요. 뭐 아시겠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공사가 들어오는 프로젝트는 정부 규정상 피딕을 쓰도록 돼 있어서 그런 나라는 뭐 피딕 조항이 많이 쓰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동에서는 많이 안 쓰이고 아시아 쪽에서는 그래도 좀 더 쓰이지 않나 이게 제 경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뭐 감리자의 권한이 있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 부분은 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결국 어떤 사람이 감리자가 돼서 합리적으로 그 계약 관계 또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느냐, 감리하느냐 거기 더 중점이 있을 것 같고 이제 아까 홍 상무님 말씀하신 결국은 리스크 올로케이션의 정도에 따라서 계약의 종류가 바뀌는 건데 특히 피딕 기준으로 하면 그 EPC로 가면 사실 감리자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는 것 같고요. 이제 앞부분에 레드북에서 조금 더 중요하긴 할 텐데 이제 제 생각에는 계약서 선택은 감리자보다는 계약에서 리스크 얼로케이션을 시공사와 발주사 간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을 더 중점을 둬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네, 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혹시 질문은 이 네네. 간단하게 첨언해도 시간이 근데 지금 초과돼서 아니 그렇긴 아니요. 한데 해주세요, 임 예, 변호사님. 예, 그 PD 계약 모델이 질문자님 말씀대로 엔지니어 내지 감리자한테 상당히 많은 그 권한과 결정권이 있고 그거를 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세세한 특히 2017년도 피딕은 더더욱 굉장히 세세한 이것저것 챙겨야 될 게 되게 많아서 저희는 물론 뭐 예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컨트랙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을 챙길 수 있는 그 전담 인원이 그 프로젝트에 있는 게 좋다라는 그 어드바이스를 뭐 리걸 어드바이스는 아닙니다만 그런 사람이 한 명 전담으로 있는 게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나중에 분쟁으로 갔을 때 있는 프로젝트랑 없는 경우랑 상당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마디 하려고 잠깐 껴들었어요. 아니요. 추가적으로 설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EPC 프로젝트에서 근무 중입니다. 발주처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장 셧다운, 통행 금지으로 작업을 못하게 수천 명의 작업자가 캠프에서 대기한 것에 대한 대기 비용, 격리 시설 및 소셜 디스턴싱에 따른 출퇴근 차량 증가, 생산성 저하를 보상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 주신 게 발주처에서 정부 지시에 따라 락다운, 현장 작업을 중지하라는 레터를 보냈으며 저희는 물론 계약서에 따른 서스펜션이라고 회신하였으나 발주처는 코비드에 따른 정부 지침이므로 비용 보상은 없다고 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용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지금 물어보신 것 같은데, 임 변호사님 아니면 한 변호사님께서 다뤄주시겠어요? 그 두 분을 말씀 주셔서 클레임 일반을 하시는 한 변호사님께서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제가 뭐 리튼으로 짧게 이제 의견을 드렸는데 슬로우다운 지시가 있었던 상황이면 그 상황을 이제 잘 캡처를 해서 사실관계 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그 팩트를 레터에 잘 기록해 두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또 슬로우다운 지시를 가지고 이거를 계약상 공사 중지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공사 방해에 따른 EOT 조항으로 엮어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또 홍상무님께서 발표하신 부분이랑 연결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계속적인 그 기싸움 면에서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한 다음에 그 통지를 계속 던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 홍석환 상무인데요. 저는 네. 약간 조금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저희도 말씀하세요. 뭐 이런 그 요청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희가 무슨 레터를 얼마나 보내고 어떻게 하던, 사실 이게 지금 어떤 프로젝트에서 이 발주처가 얼마나 갑의 입장이고 얼마나 중요한 클라이언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큰 클라이언트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그 발주처 실무자들이 이거 거절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제가 레터로 뭐 정말 나이스한 로직을 가지고 설득해가지고 돈 받아내는 거는 저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레코드 남기고 하는 것도 다 중요한데요. 그것만 하다가 날 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두 차례 왔다 갔다 교환을 하셨으면 거기서 우리 디스어그리먼트 있는 거, 우리는 서로 디스어그리먼트 있는 걸로 여기서 일단 좀 중재하자라고 하시고 right reservation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가셔서 일단 할 일들 하시다가 나중에 이런 클레임들 다 모아서 저희 프로젝트 끝날 때 한 방에 또 얘기하실 거잖아요. 그 발주처랑. 그때 같이 얘기를 하시는 편이 차라리 좀 효율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제가 일반화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제 한 변호사님께서 이제 레코드를 많이 남기자라고 하시다 보니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반대적으로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도 첨언을 좀 드렸습니다. 너무 현실적인 대응방 감사합니다, 홍 사모님. 네, 저도 그 두 분 말씀하신데 뭐 다 동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나 이제 홍 상무님 말씀하신 거나 사실 시공사 입장에선 비용이 들거든요. 레코드를 남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협상을 하려면 자문을 받아야 되고,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얼마 전에 몇 분 모여서 얘기하면서 나온 방안 중에 하나는 이제 단순히 레코드를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 더 나가는 거라 비용이 들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수천 명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지연을 가져올 건지,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 건지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석을 하셔가지고 정교한 자료를 발주처에 던져서, 프로젝트 지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쪽에서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뭐 빨리 하라고, 악셀러레이트 하라고, 뭐 어쨌든 뭔가 올 거니까 또 거기서 발주처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악셀러레이션 오더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긴 하고, 그래서 지금 뭐 패닉에 빠져 있는 것보다는 홍 상무님 말씀하신 대로 최후의 일전을 벌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대비를 하고, 그 대신 상대방한테도 지금 임팩트가 이렇게 시리어스해서 당사자가 서로 조화롭게 또는 애미커블리 협동하지 않으면 프로젝트 자체가 망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잘 전달하시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하지 않나. 물론 뭐 모든 프로젝트에 그게 적용되진 않을 텐데, 특히 발주처에서 들을 생각이 없다면 이 코비드는 내 책임이 아니야. 근데 네가 손 놓고 있으면 이렇게 지연이 발생해서 프로젝트가 망가질 수 있어. 이거를 객관적으로 전달해 주는 노력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임 변호사님. 샘 변호사님께서 많은 다양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대안 방법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아니면 이 모든 걸 같이 사용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질문 시간상 마지막 질문을 커버하겠는데요. 홍상무님께서 커버해준 warranty defect 이슈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warranty defect definition을 좀 clarification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DLP 하자 담보 보증 기간 동안에는 기존 발주처와 준공 Practical Completion Agreement by PM 과정에서 설립한 디펙트 리스트를 정리해 나가기에 명백한 정리 항목이 있으나 지금 프레젠테이션에서 나온 워런티 디펙트는 초기 프로젝트 차터 합의에 진행된 deliverables를 벗어나는 이미 delivered 된 내용에 대한 object 사용 중 고객사의 변경 요구를 워런티 내에 요구하는 걸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Practical Completion Agreement by PM 이 부분도 같이 그 defect list도 같이 포함되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홍상무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워낙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 주셔가지고 대답하기가 좀 난감한데요. 그러니까 뭐가 디펙트냐, 디펙트를 어떻게 define 할 것이냐. 일단 뭐 하나 말씀드리면 모든 이 디펙트 클레임에서 뭐 제가 디펙트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디펙트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이해가 되고 들리셨겠지만 결국 이런 디스퓨트에서 첫 번째 발걸음은 디펙트냐 아니냐를 가지고 디스퓨트를 하는 거죠. 저희는 당연히 이건 디펙트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거고 상대방은 이게 왜 이제 디펙트다 이런 얘기를 할 거고 뭐 거기서 나온 얘기가 스펙을 위반했느니 아니면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느니 뭐 피포 퍼포스 얘기 나오고 뭐 항상 들으시는 그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디파인을 하는 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엔지니어링 팀하고 또 스펙 분석해가지고 이제 좀 디벨롭을 해야 되는 이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더 이제 스페시픽한 퀘스천으로 초반에 그 딜리버 할 때 다 리스트 만드는데 뭐 그거 안에 들어있는 걸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그 바깥에 있는 걸 얘기하느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는 뭐 둘 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뭐 이제 좀 서프라이즈로 나타나는 경우들은 리스트에 없었는데 운전하다 보니까 뭐가 갑자기 터져버린다든지 뭐 쉽게 얘기하면 뭐 파이프가 터졌다라든지 뭐 이런 예상치 않았던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 또 레이튼 디펙트 이슈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때로는 이미 워런티 이거 디펙트다라고 합의해가지고 처리하려고 했는데 다 리스트에다 넣어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쉽게 생각했던 게 뒤로 가면 갈수록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라고 이제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디펙트가 뭐다라고 말씀드리긴 저희 하기는 어렵지만 그 상황이 닥쳐보면 이거 보면 아는 것들이 디펙트인 것 같아요. 이거 심각한데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상무님 감사합니다. 혹시 한 변호사님이나 임 변호사님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거 있을까요? 뭐 설명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제가 했던 케이스 그냥 얘만 말씀드릴게요. 그 마지막까지 가서 중재를 마지막까지 한 건이라 아까 말씀드린 용접 문제로 이제 이게 크랙이 하자냐 아니냐 그 이슈가 문제가 됐고 계약서에서 만약에 크랙이 2mm 이상이면 하자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으면 뭐 모든 이슈가 풀릴 텐데 사실은 그냥 디펙트 프리 또는 크랙이 없어야 된다 이 말만 있고 뭐가 크랙이다 라고 이제 정의가 없어서 그거 가지고 한참 싸웠었고요. 결국은 마지막에 간 게 홍상무님 말씀하신 건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용접 부분은 공장 전체에 걸치기 때문에 뭐 관련된 부분이 뭐 10만 개, 15만 개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샘플링을 하고 샘플링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인 그 FFS 그 분석을 해서 이 발전소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 버틸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중재 마지막에 가면 이제 해결은 되는데 거기서 샘플링 합의하기도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으로 그런 샘플링은 인정이 안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FFS 어널리시스 돌리려면 전문가랑 비용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계약 체결할 때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디펙트의 정의를 사실 합의해 놓으시는 게 그 좋기는 한데 뭐 워낙 복잡하고 많은 부위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끝에 가면
아마 디펙트 정의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특히 양이 많은 부분은 샘플링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시뮬레이션하고 뭐 그런 방향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임 변호사님. 홍 상무님, 임 변호사님, 한 변호사님 모두 너무 질문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상 여기에서 Q&A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웹 세미나의 녹화본하고 그리고 저희 발표자분들 연락처는 저희 HKIC 웹사이트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다음에 처음부터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 처음부터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올라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후 웹 세미나 스케줄을 공유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변호사님 그리고 임 변호사님 그리고 홍석환 상무님 모두 너무 바쁘신데 이 세미나를 너무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들. 그럼 이렇게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모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